와템랩스 송재진입니다. 복날에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방법이라고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썼지만 실제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컨트롤하는 인프라적인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킥하게 좀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주제나 아주 디테일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와템랩스하고 관계가 있고 와템랩스의 데이터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대략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4천여 개의 고객사가 현재도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리전은 AWS뿐만 아니라 애저나 네이버 클라우드, 토스트 등 여러 클라우드 위에 저희 서비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리전에 또 걸쳐 있는 저희 수집 리전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로 1초 이내에 이상 여부를 판단해서 고객한테 알람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분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통계 정보를 계속 생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볼륨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초당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서버 모니터링은 총 3만 대 이상의 서버 리소스를 현재도 전 세계 글로벌 여러 리전에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스팟은 수천 개 정도의 볼륨으로 수집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10,000개 이상의 URL 정보의 상태, 100개 이상의 DBMS 상태,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배터리 일부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서비스 운영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저희 같은 서비스 운영,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 사람들의 롤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제하고 분석 두 가지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리소스 사용량을 관제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을 관제했는데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이상치가 있을 때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이상 징후를 인지를 하고 이 이상 징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저희 와템랩 서비스 운영팀의 무한 루프가 되죠. 네, 그러면 이 관점으로 어떻게 저희는 세팅을 하고 쓰고 있느냐. 첫 번째는 네, 서버 모니터링으로 관제를 하면은 상황 인지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써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분석은 굉장히 상세하고 네, 딥다이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니터링으로 관제를 하는데 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서버의 리소스 사용률의 문제가 없는지, 프로세스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네트워크 통신은 잘 되는지, 특정 로그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서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서버 모니터링의 목적은 상시로 띄워놓고 관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룰을 촘촘하게 걸어놓고 SM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알람을 받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알람을 받았을 때 Y에 대해서는 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세스의 리소스 사용량이 높아졌다고 알람을 받았는데 왜 높아졌을지, 예, 에러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알람을 받았는데 왜 급증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버 모니터링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전략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깊숙하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서버 모니터링은 촘촘하게 관제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걸고 실제로 나온 분석 사례를 공유하거나 네,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퀵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들을 그냥 훑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중단이 없어야 되는 요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일반적인 회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공사 중 안내 페이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서비스 준비 중으로 1시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클레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홈페이지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공사를 낼 수 없으니까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운타임이 작을수록 좋겠죠. 첫 번째는 페일오버입니다. 페일오버의 전제는 하나가 여러 서버 중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중단으로 얘기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을 의미하는 거고, 서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중단의 정의를 얘기할 때 서버는 다운되는데 서버가 다운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게 무중단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무중단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점은 첫 번째는 다중화입니다. 다중화. 다중화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접근하는 고객분들을 많이 봤어요. 다중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중화 정도를 진행하시는데 이중화를 세팅하는 구성이 큰 서버 두 대로 구성하시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다중화의 첫 번째 컨셉은 서버의 스펙보다는 양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큰 서버 두 대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용성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대신 이제 작은 서버로 여러 대를 쪼개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가용성은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위에서 VM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제 크게 잡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데 여유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여러 대를 구성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게 쪼갤 수 없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장소 같은 DBMS 정도에 해당하는 저장소가 있죠. 저장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크게 쪼개고 대수는 막 2대 정도로 가져가는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올드하지만 단순하지만 검증된 블루그린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 최선의 선택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블루그린이 유일한 답이다 판단하시고 이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은 클라우드에서는 DB 같은 경우는 직접 구축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위주로 쓰는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는 볼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륨 관리라는 거는 볼륨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테라바이트, 뭐 수십 테라바이트, 수백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면은 파일 시스템을 추가를 하고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시기에 관리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디스크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대로 디스크 하나를 잘게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런 거죠.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하나로 최대 제공하는 용량이 16TB인데요. 저희가 그걸 넘겨서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16TB짜리 하나의 볼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를 2개, 3개씩 묶어가지고 40테라, 50테라짜리 볼륨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는 볼륨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레이드로 묶일 수도 있고 논리적 볼륨 관리자, 뭐 LVM 같은 걸 엮어서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LVM도 세팅을 하고 레이드도 세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ZFS 스트라이프라는 기능입니다. ZFS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솔라리스 진영에서 수십 년 전부터 개발돼서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인데 최근에 리눅스 쪽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제공해주는 배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 ZFS 파일 시스템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ZFS를 우선 검토해 주시면은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로 묶어 쓰시는 게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네, 스트라이프라고 하면은 레이드 제로쯤에 해당하는 기술인데요. 오래 전부터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신 분들은 레이드 제로라면은, 그 위험한 걸 어떻게 쓰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ZFS 스트라이프는 레이드 제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실제 IDC에서 서버 운영하는 거랑 달리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고장난다든지 물리적으로 SSD의 수명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컨트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디스크 폴트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ZF 스트라이프를 쓰시면은 드라마틱하게 성능 향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따지면은 AWS에서 GP2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맥스로 16,000 IOPS 정도에서 250 Mbps 정도의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로 쓰게 되면은 쭉 그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대신 잘게 쪽에서 두 배로 묶어서 쓰시면은 대역폭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저렴한 디스크를 여러 개 묶고 잘게 쪼가서 묶어서 쓰시면은 성능이 거의 숫자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온라인 상태에서 볼륨을 축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볼륨을 축소하고 그리고 변경하는 작업은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약간의 구성으로도 기존에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차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요. 다만 드라마틱하게 어떤 장점이 있냐는 마운트를 해제하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디스크 볼륨을 축소를 할 수 있고요. 레이드 제로 구성하고는 다르게 용량이 다른 두 디스크를 두 개를 묶는다고 하더라도 낭비 없이 다 둘 사이의 대역폭을 나눠 쓰면서 쓸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볼륨 관리에 ZFS를 쓰는 장점은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마찬가지로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을 정확하게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다운타임 없이 온라인으로 동작하는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는 그 시점의 데이터를 온전히 보존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스냅샷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요. 스냅샷은 1초 내에 볼륨에서 간단한 명령 하나로 스냅샷을 바로 찍어서 백그라운드에서는 해당 스냅샷을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데로 옮겨두는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 미러링 백업이 좀 필요합니다. 백업 전략으로 스냅샷을 찍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디 스토리지에 계속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는 유용한 전략인데 반대로 복구의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백업을 하는 목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하자는 목적이 되는데요. 테라 단위가 넘어가면 복구하는 게 반나절 하루씩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쌓을 때부터 미러링으로 두 군데 이상 저장하는 방식이 가장 유효한 방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라든지 저널링 서비스를 통해서 미러링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패킷 레벨의 실시간 미러링은 좀 복잡한 기술 필요로 하지만 그냥 파일 레벨에 동기화는 알싱크를 주기적으로 걸어주고 짧은 주기 내에서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의 백업 툴로도 주기적으로 파일 복사를 미러링 시키는 방식으로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일오버 타임, 다운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관 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미러링을 거는 방식으로 컨트롤 하시면은 많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업의 핵심은 압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Z 스탠다드라는 압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2016년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압축 알고리즘이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은 왜 압축 알고리즘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돼요. 대량의 사용자가 올리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엄청나게 저장을 하고 있었을 거고
페이스북에서는 이걸 관리하려면은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 말고 조금 향상된 더 나은 압축 알고리즘이 정말 절실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Z 스탠다드 이전의 알고리즘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G집이 90년대 초반에 나왔고 대부분 사용자들은 아직도 G집을 쓰고 계시니까요. 거의 한 30년 넘게를 G집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Z 스탠다드를 써주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 속도 5배 빠르고요. 압축 해제 속도도 5배 빠릅니다. 그래서 CPU 사용량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5배 빠르다는 것은 반대로 CPU 사용량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압축률은 심지어 G집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압축해서 보관하실 때 특별한 일 없이 G집 대신 압축 툴만 Z 스탠다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업 작업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환경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라든지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백업 스케줄은 전부 다 새벽이고 주말 새벽이고 이런 식으로 걸어두셨죠. 이유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백업 과정에서는 압축하면서 CPU도 엄청나게 소비를 할 거고 IO도 엄청나게 유발될 거고 그래서 운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고자 이 시간대 이제 백업을 보통 걸어두시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만 조정해 주시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에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명령어가 nice 값을 최하로 두시고 그리고 nice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IO 레벨에서 동작하는 IO ni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IO nice는 우선순위를 최하로 두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상태에 있는 리소스만 점유하겠다라는 IO nice 3 옵션을 주시면은 다른 프로세스보다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상시 수행을 걸어두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백업뿐만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수행되는 뭐 배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 작업들도 최대한 나이스하고 IO 나이스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소하지만 가장 이 챕터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하시는 데이터가 저장 위주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압축하면 I/O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압축하는 전문적인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이 알고리즘들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속도가 SSD의 I/O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디스크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요. HTTP나 HTTPS 통신에서는 굉장히 흔한 기술이죠. 컨텐츠를 압축해가지고 보내고 브라우저에서 압축을 풀어서 다시 렌더링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것 방식은 거의 유사한데 IOTO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단으로 전혀 수정할 필요도 없이 드라마틱하게 데이터 저장량을 줄여주고 덩달아서 I/O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고요.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압축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ext4라든지 XFS 많이 쓰실 건데 이런 파일 시스템을 쓰실 수는 없고요. 파일 시스템을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검증된 파일 시스템은 ZFS 있고요. 리눅스 진영에서 최근에 가장 치고 올라오는 파일 시스템이죠. 비트리 파일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 쪽에서 적용하는 데는 테스트를 해봤고요. 저희는 실시간 처리, 랜덤 액세스를 엄청나게 하는 실시간 처리 위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ZFS에서 LZ4라는 압축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했고요. 반대로 단순히 로그를 주구장창 저장한다든지
하는 식의 스트리밍으로 계속 저장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계시면은 비트리 파일 시스템에 Z스타드 파일 시스템 쓰시면은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압축 알고리즘을 몇 가지 좀 비교를 했습니다. 예, 테스트를 해봤고요. DDR3 메모리 8기가 정도의 9세대 i5 정도, 리눅스 커널 소스를 445메가짜리를 압축을 하는데요. Z4에서는 3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지직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어 버리죠. 대신 압축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더 빠른 건 압축 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옵션 하나만 딱 켜주면 아주 나이스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까? 이미 압축된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압축을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 I/O 비례해서 CPU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서 쓸 때는 라이트하고 리드 시간은 엄청나게 개선되는데 시킹 타임은 오히려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래도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는 I/O 성능 개선이 일어나고요. 드라마틱 효과는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산을 해봤는데 압축 전 용량으로는 한 120테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압축률이 3.5배 정도 되니까 한 70테라 정도를 세이빙을 했어요. 그럼 비용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담지 않고 텍스트 위주나 일반 파일을 담고 있는 환경이라면은 파일 시스템을 바꾸면은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질문 주신 건 제가 나중에 다 몰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캐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캐싱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인프라 관점에서 캐싱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죠. CPU가 엄청 빠른데 엄청 비싸고 CPU 내의 레지스터를 얘기하는 거죠. 램도 빠르지만 CPU에 비해서는 한없이 느리고 티어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느린데 비용은 좀 저렴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기업용 SSD를 쓴다고 하더라도 CPU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I/O 디펜던시하게 I/O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I/O를 기다리는 작업이 되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램에다가 저장하면 되냐? 그렇지도 않죠. 램은 또 휘발성이고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램에 있는 데이터는 다시 또 SSD라든지 하드디스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I/O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고민은 최대한 SSD나 하드에서 I/O를 덜 하자.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램이나 CPU 레지스터 내에서 처리를 하자. 이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인프라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OS 입장에서 정말 램이 충분하면은 캐시 컨트롤의 영역은 OS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메모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OS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영역인데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ZFS에 대한 얘기인데요. ZFS 파일 시스템은 어댑티브 리플레이스먼트 캐시라고 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선순위 낮은 캐시로 잡아놓고 메모리 사용량을 95% 선에서 유지를 시킵니다. 반대로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캐시 효율도 높아지는 거고요. 대신 우선순위 낮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하면은 즉시 반환하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사용 패턴은 달라질 수 있고요. 캐시는 엄청나게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충분하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고도의 튜닝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메모리 기반 DB 중간에 이제 뭐 레디스라든지 mem캐시를 꽂아 두시면은 캐시 효율은 자연스레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캐시 튜닝의 전략은 딱 두 가지죠. 메모리를 최대한 많은 캐시를 메모리에 할당해야 되고 할당된 캐시의 메모리 우선순위는 낮아야 된다. 남는 메모리를 최대한 다 땡겨서 캐시로 활용을 하되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서비스가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는 그런 구성으로 동작하는 캐시는 잘 만들어진 캐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얘가 뭐가 있냐? DBMS 엔진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MySQL이라든지 SQL 서버라든지 MariaDB라든지 이 친구들은 메모리를 올려놓고 웬만한 영역을 다 캐시로 사용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하면은 슬금슬금 쓰고 있던 캐시 영역을 반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B 서버가 세팅하면은 메모리 내려갈 일이 거의 없고요.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DB가 메모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DB는 그냥 남는 메모리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다 캐시로 잡아놓고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캐시를 적극적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메모리 사용량은 무조건 높게 쓰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는 디스크 IO나 수압 사용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DB 서머에 한해서는 잘 만들어진 캐시구나, 메모리가 부족하진 않겠다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와템레스 3월 웹이나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